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부품 목록이 똑같은 두 로봇, 하나는 깔끔히 돌고 하나는 뒤엉켜 멈춥니다. 무엇이 둘을 갈랐을까요? 두 팀에게 완전히 똑같은 부품 목록을 나눠줍니다. 같은 모터, 같은 배터리, 같은 제어보드, 같은 센서, 나사 하나까지 동일한 BOM입니다. 몇 주 뒤 한 팀의 로봇은 조용하고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팀의 로봇은 배선이 스파게티처럼 엉켜있고 현장에 데려가면 열이 오르고 통신이 튀고 이따금 픽 꺼집니다. 부품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은데 왜 한쪽은 제품이 되고 한쪽은 사고가 될까요? 답은 부품이 아니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같은 벽돌 더미로 창고를 지을 수도 병원을 지을 수도 있듯이 같은 부품을 어떻게 나누고 어디에 두고 어떻게 있느냐가 로봇의 급을 가릅니다. 그 배치도의 다른 이름이 바로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가 뭔지 감을 잡으려면 누구나 아는 회사 조직도를 떠올리면 됩니다. 회사에는 똑같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조직도가 어떻게 짜였느냐에 따라 일이 굴러가기도 하고 마비되기도 합니다. 급한 일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큰 판단은 위에서 내리고 부서끼리 어떤 통로로 소통하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로봇 아키텍처도 정확히 세 가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첫째, 부품과 기능을 어떻게 층으로 나누느냐, 이게 구조입니다. 둘째, 그 부품들을 어떤 덩어리로 묶고 어떻게 배치하고 연결하느냐, 이게 컴포넌트 구성입니다. 셋째, 그렇게 짠 설계가 정말 맞는지 착공 전에 검토하고 승인하느냐, 이게 구성 검토입니다. 나누고, 잇고, 검토한다. 오늘은 이 세 막을 차례로 걷습니다. 1막, 구조입니다. 로봇 하드웨어 구조에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할 것이 계층화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볼펜 재고까지 일일이 세지 않듯이 로봇도 하나의 두뇌가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 곧바로 마비됩니다. 그래서 일을 급한 정도와 성격에 따라 층으로 나눕니다. 가장 위층은 응용과 경로 계획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집을지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회사로 치면 경영진의 판단입니다. 가운데 층은 실시간 모션 제어입니다. 정해진 경로를 실제 관절 움직임으로 바꾸는 부서장급의 실행 계층입니다. 가장 아래층은 구동과 센서입니다. 모터에 전류를 흘리고 엔코더를 읽는 현장 실무자에 해당합니다. 위로 갈수록 크게 생각하고 아래로 갈수록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 계층에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층이 낮을수록 일의 주기가 짧아지고 정해진 시각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도가 강해집니다. 경영진의 판단은 몇 초가 걸려도 괜찮지만 현장에서 모터에 흐르는 전류를 잡는 일은 몇 마이크로초 안에 매번 정확히 끝나야 합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전류 제어 루프가 로봇 전체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타이밍에 예민한 이른바 가장 하드한 실시간 구간입니다. 여기서 한 박자만 늦어도 모터는 이상하게 떨거나 소음을 냅니다. 반대로 맨 위 경로 계획은 조금 늦게 답해도 로봇이 잠깐 머뭇거릴 뿐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구조는 이 급한 아래층을 느긋한 위층의 사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떼어놓습니다. 급한 일을 급한 사람 손에 맡기는 것, 그게 계층화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구조 원칙이 도메인 분리입니다. 로봇 안의 일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로 갈립니다. 한쪽은 인지의 세계입니다. 카메라로 세상을 보고 지도를 그리고 무엇을 할지 판단하는 일은 무겁고 처리 시간이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이 세계는 언제 답이 나올지 딱 잘라 약속하기 어려운 비결정론 영역입니다. 다른 한쪽은 제어와 안전의 세계입니다. 모터를 제때 돌리고 위험할 때 즉시 멈추는 일은 반드시 정해진 시각에 어김없이 끝나야 하는 결정론 영역입니다. 이 둘을 같은 프로세서에 같은 통신망에 뒤섞으면 무거운 영상 처리가 잠깐 몰리는 순간 급한 제어가 밀려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인지와 제어를 아예 다른 연산 자원과 다른 통신 경로로 물리적으로 갈라놓습니다. 느긋한 세계가 급한 세계를 절대 막지 못하게. 이제 부품을 실제로 어디에 둘지를 정하는 큰 갈림길이 나옵니다. 집중형이냐 분산형이냐입니다.
집중형은 회사의 모든 결정을 본사 한 곳에 모으는 방식입니다. 제어기 하나가 로봇의 모든 관절을 직접 쥐고 흔듭니다. 정비할 때 한 곳만 보면 되니 편하지만 본사에서 각 지사까지 굵은 배선이 길게 뻗어야 합니다. 그 긴 선은 잡음을 잘 타고 무겁고 신호가 약해집니다. 분산형은 반대로 각 지사에 작은 관리자를 두는 방식입니다. 관절마다 작은 제어 노드를 붙이고 본사는 통신망으로 지시만 내립니다. 굵은 동력선을 멀리 끌 필요가 없어 배선이 확 줄고 가벼워집니다. 대신 흩어진 지사들의 시계를 정확히 맞추는 동기와 부담이 생기고 관절 안에 전자회로가 들어가니 그 안에 열을 빼는 일이 세숙제가 됩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첫 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로봇 하드웨어를 집중형 대신 분산형 아키텍처로 구성했을 때 얻는 이점과 새로 생기는 부담을 옳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배선과 시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형은 긴 배선 때문에 잡음과 무게에서 손해를 보았고 분산형은 관절마다 노드를 두어 그 긴 동력선을 없앴습니다. 대신 흩어진 노드들의 타이밍을 맞추는 동기화와 관절 안 회로의 반결이라는 부담을 새로 짊어졌습니다. 그러니 정답은 배선 길이는 줄지만 노드 동기화와 반결 부담이 늘어난다는 2번입니다. 배선을 줄인 만큼 시계 맞추기와 열 관리를 대가로 치르는 것, 이게 분산형의 본질입니다. 분산형을 관절 부품 하나까지 밀어붙인 것이 스마트 액추에이터입니다. 예전에는 모터는 관절에 그 모터를 돌리는 드라이브 회로와 위치를 읽는 엔코더, 멈춰 세우는 브레이크는 저 멀리 제어함에 따로 있었습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는 이 모두를 관절 안에 한 덩어리로 통합합니다. 관절과 제어함 사이에 굵은 삼상 동력선을 길게 끌던 것이 얇은 통신선과 전원선 몇 가닥으로 줄어듭니다. 배선에서 얻는 이득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열을 내는 드라이브 회로를 좁고 움직이는 관절 안에 넣었으니 그 열을 빼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관절은 더 무겁고 더 커지며 회로가 진동과 고온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배선을 줄인 대가로 열과 형상을 떠안는 전형적인 아키텍처 교환입니다. 구조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층이 안전 아키텍처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즐겨 노리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 토크 차단 STO라는 기능입니다. STO가 걸리면 모터로 가는 토크가 끊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로봇이 그 자리에 멈춰 붙잡혀 있는 상태로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STO는 힘을 없애는 것이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토크가 사라지면 모터는 그냥 헛돕니다. 수평으로 도는 축이라면 관성으로 스르르 서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수직축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붙잡는 힘이 사라진 순간 로봇팔이나 승강축은 중력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직축에는 반드시 전기가 나가면 물리적으로 꽉 무는 기계식 브레이크를 따로 답니다. 힘을 끊는 것과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다른 기능이고 안전은 이 둘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전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구조가 이중화입니다. 중요한 기능을 두 벌 만들어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가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중화에도 급소가 있습니다. 똑같은 부품을 그냥 두 개 복제하에 나란히 두면 겉으로는 안전해 보여도 한 방에 둘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벌이 같은 전원에서 전기를 받고 있으면 그 전원이 꺼질 때 함께 죽고 같은 온도에 놓여 있으면 과열될 때 함께 죽고 설계에 같은 결함이 있으면 같은 조건에서 함께 오작동합니다. 이렇게 두 벌을 한꺼번에 쓰러뜨리는 하나의 원인을 공통원인 고장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중화는 단순 복제가 아니라 다양성을 넣습니다. 두 벌의 전원 계통을 나누고 부품이나 설계 방식을 일부러 다르게 가져가서 하나를 무너뜨린 원인이 다른 하나에는 통하지 않게 만듭니다. 복제가 아니라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 진짜 이중화입니다. 두 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로봇의 계층 구조와 안전에 대한 설명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다진 것을 떠올려 보면 층이 낮을수록 주기가 짧고 결정론 요구가 강했고 전류 루프가 가장 하드한 실시간이었습니다. 인지는 비결정론, 제어와 안전은 결정론이라 물리적으로 갈라놓았고 STO는
토크를 끊을 뿐 위치를 지키지 않아 수직축엔 기계 브레이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옳지 않은 것은 경로계획 같은 상위 계층이 전류 루프보다 더 엄격한 실시간성을 요구한다는 내번입니다. 실제는 정반대로 가장 아래 전류 루프가 가장 급하고 상위 계층이 가장 느긋합니다. 급한 정도는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갈수록 강해집니다. 이막 컴포넌트 구성입니다. 구조로 층을 나눴으니 이제 부품들을 기능 덩어리로 묶을 차례입니다. 이 덩어리를 서브 시스템이라 부르고 회사의 부서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로봇 하드웨어는 크게 5부서로 나뉩니다. 첫째, 힘을 내는 동력 부서인 액추에이션입니다. 모터로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둘째, 세상을 느끼는 감각 부서인 센싱입니다. 엔코더와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여기 속합니다. 셋째, 판단하는 두뇌 부서인 컴퓨팅과 제어입니다. 넷째, 모두에게 전기를 대는 전력 부서입니다. 다섯째, 부서끼리 말을 주고받는 통신 부서입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외우기보다 이 부품이 어느 부서 소속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구성의 첫걸음입니다. 조직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새 부품이 와도 자리를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5부서 중 힘을 내는 액추에이션은 안을 들여다보면 에너지가 흘러가는 하나의 사슬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송전선을 타고 집의 콘센트까지 오는 것처럼 로봇 안에서도 에너지가 정해진 길을 따라 힘으로 바뀝니다.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게이트 드라이버가 작은 제어 신호를 받아 큰 스위치를 열고 닫을 준비를 합니다. 다음으로 전력 스위치가 그 신호대로 굵은 전류를 실제로 끊고 이어 모터에 보냅니다. 그러면 모터가 전기를 회전하는 힘으로 바꾸고 마지막으로 감속기가 그 빠르고 약한 회전을 느리고 센 회전으로 바꿔 관절에 전달합니다. 게이트 드라이버, 전력 스위치, 모터, 감속기. 이 넷이 에너지 변환의 사슬입니다. 여기서 시험이 노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엔코더 같은 센서나 통신 칩을 이 사슬에 끼워 넣으려는 유혹입니다. 센서는 감각 부서, 통신은 통신 부서 소속이지 동력 사슬의 고리가 아닙니다. 힘이 흐르는 길에는 힘을 만드는 부품만 씁니다. 부서를 나눴으면 각 부서를 갈아 끼우기 쉽게 만드는 기술이 모듈화입니다. 규격이 딱 맞는 블록을 쌓아 올리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블록끼리 맞물리는 돌기의 규격만 같으면 아니 무슨 색이고 무슨 모양이든 서로 끼워집니다. 모듈화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부서와 부서가 만나는 접점, 즉 인터페이스를 먼저 딱 고정해 얼려두는 것입니다. 커넥터 모양, 전압, 통신 규약을 한번 정하면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는 그 약속만 지키는 한 안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통째로 새 모듈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을 감추는 것을 캡슐화라 합니다. 좋기만 할까요? 대가가 있습니다. 모듈을 나눌 때마다 그 사이를 잇는 커넥터가 새로 생기고 커넥터는 로봇에서 가장 잘 고장 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흔들리고 접촉이 나빠지고 부식됩니다. 모듈화는 유연함을 사는 대신 커넥터 고장률을 지불하는 거래입니다. 모듈화에는 반드시 짚어야 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각 모듈을 따로따로 완벽하게 시험해 다 통과시켰으니 합치기만 하면 전체도 당연히 잘 돌 거라는 믿음입니다. 이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서 하나하나가 흠없이 일해도 다 같은 사무실에 모아 놓으면 예상 못한 문제가 터지듯이 모듈이 한 몸이 되는 순간 새로운 상호작용이 생깁니다. 한 모듈이 내뿜는 전자파 잡음이 옆 모듈의 신호를 흔들고 각자 내던 열이 좁은 공간에 모여 서로를 드고 따로 볼 땐 맞던 타이밍이 함께 돌자 미세하게 어긋납니다. 이 전자파와 열과 타이밍 문제는 모듈을 아무리 잘 나눠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전체를 실제로 조립해 한꺼번에 돌려보는 시스템 통합시험에서만 드러납니다. 모듈화는 개발을 쪼개 편하게 해줄 뿐 통합시험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액추에이션 서브 시스템과 모듈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액추에이션 사슬은 게이트 드라이버에서 전력 스위치, 모터, 감속기로 이어지는 에너지 변환 경로였고 엔코더나 통신 칩은 여기 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듈화를 아무리 잘해도
전자파와 열과 타이밍 문제는 시스템 통합 시험에서만 잡힌다고 했습니다. 보기를 훑어보면 엔코더를 사슬의 고리로 넣은 것과 모듈 개별 시험이 통합 시험을 대체한다는 것과 감속기를 통신부서로 분류한 것은 모두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모듈화를 해도 EMC와 열과 타이밍은 시스템 통합 시험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3번입니다. 나누는 기술과 합쳐서 확인하는 일은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5부서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려면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이 통신망의 등뼈를 백본이라 하고 어떤 백본을 고를지가 구성의 큰 결정입니다. 여기서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조건 빠른 것, 즉 평균 속도가 높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제어에서 진짜 중요한 건 평균 속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평균이 빨라도 가끔 한 번씩 크게 늦으면 그 한 번에 로봇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제어 통신의 첫 번째 기준은 가장 늦었을 때조차 이 시각 안에는 반드시 도착한다는 최악 지연의 보장입니다. 여기에 매번 같은 박자로 오는 결정성, 여러 축의 시계를 함께 맞추는 동기, 노드를 어떻게 잇느냐 하는 토폴로지, 잡음 속에서 버티는 내노이즈성까지 함께 따집니다. 늘 빠른 택배보다 느려도 매번 약속한 시각을 지키는 택배가 제어에는 낫습니다. 최악의 순간을 보장하는 것이 백본 선정의 잣대입니다. 그럼 실제 후보들을 아키텍처 눈높이에서 성격만 봅시다. 안을 파고드는 대신 어떤 상황에 어떤 백본을 앉히느냐만 간추리면 됩니다. 먼저 이더캣은 여러 축을 아주 정밀하게 동시에 움직여야 하는 다축 모션에 강합니다. 축들의 시계를 마이크로초 단위로 맞추고 사이클이 짧아 정밀 협조가 필요한 산업용 다관절, 로봇의 등뼈로 자주 쓰입니다. 캔은 속도는 그리 높지 않지만 대단히 견고합니다. 잡음 많고 거친 환경에서 몇 개의 노드가 낮은 대역으로 튼튼하게 대화해야 할 때 오래 검증된 선택입니다. RS485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지 정하는 규약이라기보다 신호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실어 나르는지에 관한 물리 계층일 뿐입니다. 그 위에 어떤 규약을 얻느냐는 따로 정해야 합니다. 정밀 다축이면 이더캣, 견고한 저대역이면 캔, 그리고 RS485는 그 자체로 완결된 프로토콜이 아니라는 것. 딱 이 정도만 구분하면 됩니다. 네 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통신 백본 선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방금 정리한 대로 제어 통신에서 백본을 고르는 첫 기준은 평균 속도가 아니라 최악 지연의 보장이었습니다. 이더캣은 정밀 다축 동기에 강했고 캔은 견고한 저대역, RS485는 규약이 아니라 물리 계층이었습니다. 보기를 보면 백본은 평균 대역폭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른다는 것과 RS485가 그 자체로 완결된 상위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캔이 초고속 정밀 동기, 전용이라는 것도 성격이 뒤바뀐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제어 백본 선정의 핵심 기준이 최악 지연 보장과 결정성이라는 1번입니다. 평균이 빠른가가 아니라 최악일 때도 약속을 지키는가를 봅니다. 전력 부서로 넘어갑니다. 전원 분배 아키텍처의 첫 원칙은 힘센 전기와 예민한 전기를 같은 길로 다니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터를 돌리는 파워 계통은 순간순간 큰 전류가 거칠게 요동칩니다. 반면 제어보드와 센서를 먹이는 로직 계통은 아주 작고 깨끗한 전기를 원합니다. 이 둘을 같은 배선에 섞으면 모터가 확 돌 때 생긴 출렁임이 그대로 제어보드로 넘어가 센서 값이 춤을 춥니다. 그래서 파워 계통과 로직 계통을 아예 나누어 배선합니다. 다만 완전히 남남으로 떼어놓는 건 아닙니다. 두 계통의 기준점, 즉 접지는 딱 한 곳에서만 만나게 합니다. 이 단일 기준점을 두는 이유는 여러 곳에서 만나면 그 사이로 엉뚱한 전류가 돌아 흐르며 잡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힘센 길과 예민한 길을 따로 내되 기준선은 한 점에서 손잡게 하는 것, 이것이 전원 분배의 큰 방침입니다. 전원 분배 안에서 전압을 낮추는 순서에도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배터리의 높은 전압을 보드가 쓰는 낮은 전압으로 떨어뜨려야 하는데 방식이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스위칭 방식으로 전기를 잘게 끊었다 이으며 효율 좋게 확 낮춥니다. 열을 적게 버리지만 그 끊는 동작 때문에 잔잔한 잡음이 함께 실립니다. 다른 하나는 LDO라는 방식으로
조용히 흘려보내 잡음이 거의 없지만 남는 전압을 열로 다 버려 효율이 낮습니다. 좋은 구성은 이 둘을 순서로 조합합니다. 먼저 앞단에서 스위칭으로 큰 폭을 효율 좋게 낮춰 열 손실을 줄이고 그 다음 뒷단에서 LDO로 마지막 잡음을 다듬습니다. 특히 미세한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예민한 회로 바로 앞에는 잡음을 가장 싫어하니 반드시 LDO를 세웁니다. 앞은 효율의 스위칭, 뒤는 청소의 LDO. 이 순서가 전원 트리의 정석입니다. 다섯 번째 개념 점검은 숫자를 다뤄보겠습니다. 뒷단 LDO에서 5V를 3.3V로 낮추고 그때 흐르는 전류가 0.5A라고 합시다. 이 LDO가 열로 버리는 손실 전력은 얼마일까요? LDO는 남는 전압을 그대로 열로 태우는 방식이니 손실은 간단히 걸린 전압 차이에 전류를 곱하면 됩니다. 전압 차이는 5V에서 3.3V를 뺀 1.7V입니다. 여기에 전류 0.5A를 곱하면 0.85W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0.85W입니다. 이 계산이 왜 중요하냐면 낮춰야 할 전압 차이가 크거나 전류가 많으면 이 열이 순식간에 커져서 앞단에 스위칭을 두지 않고 LDO로만 큰 폭을 낮추면 뜨거워 못 쓴다는 걸 숫자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손실은 전압 차이 곱하기 전류입니다. 2막을 닫기 전에 1막의 계층과 2막의 부서를 하나로 잇는 관점을 짚겠습니다. 부품을 부서로 묶을 때 그 부품이 얼마나 급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 어느 층에 앉힐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급한 정도가 뒤섞이면 아무리 부서를 잘 나눠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급한 전류 제어와 안전 정지는 통신망을 몇 다리 건너지 않고 모터 바로 곁에서 처리되도록 가장 아래층 하드웨어에 붙입니다. 반대로 지도를 그리고 경로를 짜는 느긋한 일은 위층 연상위에 올려 아래의 급한 일을 절대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이 중간 계층이 위아래를 통역하며 이어줍니다. 결국 컴포넌트 구성이란 부품을 부서로 묶는 동시에 각 부품의 급한 정도에 맞는 층에 배치해 급한 신호의 길을 짧고 확실하게 지켜주는 일입니다. 무엇을 어느 부서에 그리고 어느 층에 이 두 질문에 함께 답하는 것이 구성입니다. 부품을 부서로 묶고 층에 앉혔으면 이제 그것들을 기판과 하만에 실제로 어디에 놓을지가 남습니다. 물리적 배치도 엄연히 아키텍처의 일부입니다. 여기엔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끄러운 것과 예민한 것을 멀리 떼어놓는 것입니다. 모터로 가는 큰 전류가 거칠게 스위칭하는 전력부는 로봇 안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음원입니다. 반대로 미세한 센서 신호를 다루는 아날로그부는 가장 예민한 귀입니다. 이 둘을 기판 위에서 나란히 붙여 놓으면 시끄러운 쪽이 뿜는 잡음이 예민한 쪽으로 그대로 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력부와 신호부는 기판 위에서 구역을 나눠 서로 멀리 두고 큰 전류가 빠르게 드나드는 고리는 되도록 짧고 좁게 만들어 잡음이 퍼질 여지를 줄입니다. 또 급한 신호를 주고받는 부품끼리는 통신망을 여러 다리 건너지 않도록 가까이 붙입니다. 어느 부서에, 어느 층에,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디에. 이 세 질문까지 답해야 배치가 끝납니다. 3막 구성 검토입니다. 구조로 층을 나누고 부서로 부품을 묶었다면 이제 그 설계도가 정말 맞는지 착공 전에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첫 삽을 뜨기 전에 설계도를 펼쳐놓고 관계자들이 모여 검토 회의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도장을 찍어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사서 납땜하기 전에 이 구성이 요구를 만족하는지, 전기와 열과 힘에 여유가 있는지, 부서끼리 인터페이스가 어긋나지 않는지를 종이 위에서 먼저 따집니다. 이 검토를 대충 넘기면 다 만든 뒤에 문제를 발견해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값비싼 사고가 납니다. 구성 검토는 잔소리 많은 회의가 아니라 실수를 가장 싸게 잡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착공 전에 도면 위에서 잡는 실수가 완성 후에 현장에서 잡는 실수보다 언제나 훨씬 쌉니다. 그렇다면 검토 회의에서 실제로 무엇을 손에 쥐고 확인할까요? 잘된 구성 검토는 4가지 산출물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첫째는 기능 분해입니다. 이 로봇이 해야 할 큰 임무를 어느 부품이 책임지는 작은 기능들로 빠짐없이 쪼개 놓은 것입니다. 어떤 요구도 담당자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둘째는 인터페이스 매트릭스입니다.
부서와 부서가 만나는 모든 접점을 표로 만들어 전압과 신호와 규약이 양쪽에서 맞아떨어지는지 한눈에 대조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원 예산입니다. 전기, 열, 힘, 무게 같은 한정된 자원을 각 부서에 미리 배분하고 얼마나 여유를 남길지 마진을 정해 두는 것입니다. 넷째는 요구사항 추적성입니다. 처음 정한 요구 하나하나가 설계의 어느 부분과 어느 시험으로 이어지는지 실을 꿰어 놓아 빠지거나 잊힌 요구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기능 분해, 인터페이스 매트릭스, 자원 예산, 요구사항 추적성. 이 4장이 검토의 결과물입니다. 자원 예산 중에서 시험이 특히 좋아하는 함정이 전격을 읽는 방법입니다. 부품 데이터 시트에 적힌 전격 숫자를 많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든 보장되는 절대값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전격은 대개 특정 온도라는 조건이 붙은 값입니다. 예를 들어 상온에서 이만큼 견딘다고 적혀 있어도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견딜 수 있는 양은 뚝 떨어집니다. 로봇은 여름철 밀폐된 함석처럼 더운 데서도 돌아야 하니 부품이 실제로 놓일 가장 더운 주위 온도를 기준으로 전격을 깎아 내려봐야 합니다. 이렇게 최악의 온도에서 허용치를 낮춰 잡는 것을 디레이팅이라 합니다.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평균 전류만 볼 게 아니라 모터가 확 튀어나가는 순간에 피크 전류까지 견디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격은 온도가 붙은 조건부 약속이고, 그래서 가장 더운 순간과 가장 센 순간을 기준으로 여유를 잡습니다. 6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구성 검토의 산출물과 마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구성 검토는 기능 분해와 인터페이스, 매트릭스와 자원 예산과 요구사항 추적성을 만들어야 했고, 전격은 온도 조건부라 최악 주위 온도로 디레이팅하고 피크 전류까지 봐야 했습니다. 보기를 보면 인터페이스 매트릭스로 접점을 대조한다는 것, 자원 예산에 마진을 둔다는 것, 요구사항 추적성으로 누락을 막는다는 것은 모두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 시트의 전격은 온도와 무관한 절대값이라 최악 온도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는 4번입니다. 전격은 온도가 붙은 조건부 값이라 가장 더운 조건에서 깎아보는 디레이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성 검토에서 힘을 다루는 대표 항목이 모터 토크 판정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2개의 잣대를 따로 대야 합니다. 하나로 뭉뚱그리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첫째 잣대는 오래 버티는 힘입니다. 로봇이 계속 일하는 동안 내는 힘을 시간으로 평균한 값을 RMS 토크라 하는데, 이 값이 모터가 지치지 않고 계속 낼 수 있는 연속 전격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넘으면 열이 야금야금 쌓여 결국 모터가 타버립니다. 둘째 잣대는 순간에 터트리는 힘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확 튀어나가는 그 짧은 순간의 피크 토크가 모터가 잠깐이라면 낼 수 있는 순시 전격을 넘으면 안 됩니다. 넘으면 모터가 힘을 못 따라가 박자를 놓칩니다. 오래 미는 힘은 연속 전격에, 순간에 터트리는 힘은 순시 전격에, 이렇게 2번 판정해야 모터 선정이 안전합니다. 하나만 봐서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서 무너집니다. 7번째 개념 점검은 다시 숫자입니다. 어떤 모터의 연속 전격 토크가 2.0Nm, 순시 전격 토크가 6.0Nm라고 합시다. 이 모터로 돌리려는 로봇의 동작을 분석했더니 시간 평균인 RMS 토크가 1.8Nm, 가속 순간의 피크 토크가 6.5Nm로 나왔습니다. 이 모터를 그대로 써도 될까요? 2 잣대를 따로 대봅시다. 먼저 연속 쪽은 RMS 토크 1.8이 연속 전격 2.0보다 작으니 통과합니다. 그런데 순간 쪽을 보면 피크 토크 6.5가 순시 전격 6.0을 넘어섭니다. 한쪽이 통과라도 다른 한쪽이 넘으면 이 모터는 불합격입니다. 그러니 정답은 RMS는 만족하지만 피크가 순시 전격을 초과해 부적합하다는 3번입니다. 평균만 보고 안심했다가 가속 순간에 박자를 놓치는 전형적인 함정입니다. 2 잣대는 반드시 각각 통과해야 합니다. 구성 검토의 마지막 큰 항목은 그라운드와 전자파를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로봇 전체의 방침으로 못 박는 일입니다. 접지를 어떻게 잡느냐에는 두 극단의 실수가 있습니다. 한 극단은 모든 회로의 접지를 완전히 따로따로 떼어 놓는 것이고, 다른 극단은 아무 생각 없이 전부 한 덩어리로 뭉쳐버리는 것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 중간입니다. 성격이 다른 계통은 나눠서 각자 관리하되 그 기준선이 결국은 한 점에서 만나 합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눈 뒤 한 점에서 손잡게 한다. 이 한 문장이 방침입니다. 여기에 전류가 돌아나가는 리턴 경로가 어디로 흐를지를 미리 계획해 두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완전한 분리도 무분별한 통합도 아닌 나누고 한 점에서 합치기. 이 원칙을 개별 부품이 아니라 설계 전체의 규칙으로 세워두어야 나중에 부품마다 제각각 접지하다 잡음 지옥에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그라운드 방침 안에서 고주파를 다룰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고주파 신호에게는 접지선의 길이와 넓이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고주파일수록 가늘고 긴 선은 저항처럼 얌전히 굴지 않고 흐름을 방해하는 인덕턴스로 돌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폐를 접지에 연결할 때는 선 한 가닥을 길게 꼬아 빼서 한 점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꼬리처럼 길게 뺀 가는 선을 피그테일이라 부르는데, 이 피그테일이 바로 고주파를 가로막는 인덕턴스 덩어리가 되어 차폐 효과를 망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차폐를 짧고 넓게 둘레 전체를 빙 둘러 360도로 감싸 접지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주파 전류가 저항 없이 넓게 흘러나갑니다. 고주파 접지는 짧고 넓게 온 둘레로, 그리고 길고 가는 피그테일은 피한다. 이 한 줄이 차폐를 살립니다. 8번째 개념 점검입니다. 그라운드와 이중화 방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접지는 완전 분리도 무분별 통합도 아니라 계통을 나눈 뒤 한 점에서 합류시키는 것이 정답이었고, 고주파 차폐는 짧고 넓은 360도 접지가 오르며 길고 가는 피그테일은 인덕턴스가 되어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화의 급소는 공통원인 고장이라 단순 복제보다 다양성이 필요했습니다. 보기를 보면 모든 접지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 피그테일로 길게 빼는 게 좋다는 것, 이중화는 복제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은 모두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이중화의 급소가 공통원인 고장이므로 다양성으로 대비한다는 2번입니다. 나눠서 한 점에 모으고 짧고 넓게 접지하며 복제가 아니라 다르게 만든다. 이것이 방침입니다. 산막을 닫으며 구성 검토가 언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짚겠습니다. 검토는 좋은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세운 요구 하나하나가 모두 담당 부품과 확인 방법을 갖췄을 때 비로소 닫힙니다. 이게 요구사항 추적성의 진짜 쓸모입니다. 예를 들어 몇 킬로그램을 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가 어느 모터와 어느 감속기에 배정됐고 어떤 계산과 어떤 시험으로 확인될지가 실로 꿰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담당자가 비었거나 확인 방법이 없으면 그 요구는 나중에 조용히 사라져 완성된 로봇에서 구멍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검토의 마지막 작업은 모든 요구에 담당과 확인이 붙었는지를 표로 훑어 빈칸을 찾는 것입니다. 빈칸이 없을 때 도장을 찍습니다. 착공 전 도면 위에서 빈칸을 다 메우는 것, 그것이 값비싼 재작업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격 마무리에 앞서 오늘 다룬 것들 중 시험이 특히 자주 파는 함정 넷만 짚겠습니다. 첫째, 분산형은 무조건 좋다는 착각입니다. 분산형은 배선을 줄이는 대신 노드 동기화와 반결이라는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둘째, 안전 토크 차단 STO가 위치를 잡아준다는 착각입니다. STO는 힘을 끊을 뿐이라 수직축은 기계 브레이크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셋째, 통신 백본을 평균 속도로 고른다는 착각입니다. 제어에선 평균이 아니라 최악의 순간에도 지키는 지연 보장이 잣대입니다. 넷째, 데이터 시트 정격이 절대값이라는 착각입니다. 정격은 온도가 붙은 조건부 값이라 가장 더운 곳을 기준으로 깎아봐야 합니다. 이 넷은 답을 반대로 외우기 딱 좋게 생겨서 그대로 함정이 됩니다. 방향을 확실히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키텍처를 세 줄로 못 받겠습니다. 첫째 줄, 구조입니다. 로봇은 일을 급한 정도에 따라 층으로 나누고 급한 제어와 안전은 아래에서 결정론으로
느긋한 인지는 위에서 비결 정론으로 물리적으로 갈라놓습니다. 둘째 줄 컴포넌트 구성입니다. 부품을 동력과 감각과 두뇌와 전력과 통신이라는 부서로 묶되 모듈은 인터페이스를 얼려 교체를 쉽게 하고 통신 백보는 최악 지연 보장으로 전원은 파워와 로직을 나눠 고릅니다. 셋째 줄 구성 검토입니다. 착공 전에 기능 분해와 인터페이스 매트릭스와 자원 예산과 추적성으로 설계를 승인하고 전격은 최악 온도로 깎고 모터는 연속과 순실을 이중으로 판정합니다. 결국 오늘의 한 문장은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품 목록이 똑같아도 나누고 있고 검토하는 배치도가 다르면 완전히 다른 로봇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